모두가 기다리신 2020 ICT 전망에 관해서 이번 행사의 공동 주관사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그리고 IITP 두 기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 두 기관에서 ICT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 실장님께서 대외 환경 변화와 우리 ICT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모시고 발표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계영이라고 합니다. 오후 이 정도 시간 되면은 되게 자리가 많이 비는데 오늘은 뭐 열기가 대단하시고 집에서 안 가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이런 발표자리도 많이 갔지만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ICT 중장기 시장 전망 대응 전략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되게 그 시장 전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짐작하시기에 어떤 분야는 뭐 몇 프로 성장하고 성장률은 뭐 어떤 것들이고 주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 정보 자체의 그 중요성은 있지만 그래서 되도록 좀 수치 외에도 좀 다른 좀 검질만한 얘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많이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 1부터 5까지 나온 이런 얘기들이 뭐 시장 전망하는 어떤 그 스탠다드 같은 그런 구성인데요. 전반적으로 또 경제 환경이 어떤가, 그래서 거시경제 전망부터 시작해서 우리 ICT 산업의 구조가 어떻고 산업 현황이 어떻고 주요 품목은 어떻게 되고 되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이 제목 자체가 이제 중장기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떤 지금은 예단하기 힘든 그런 어떤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사실은 제가 제일 역점을 둔 거는 이제 5번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영향.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물러가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ICT 시장에 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재미없고 드라이한 수치 위주보다는 5번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까 하고요. 그래서 4번까지 좀 재미가 없더라도 좀 참으시다가 끝까지 좀 자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전망은 이 전반적인 경제 환경, 이 얘기는 오전에 이미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가지 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건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뭐 대개 주요한 기관들에서 2020년에 뭐 3%에서 3.4% 수준의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 자체, 세계 경제 성장률 같은 거는 무슨 금융위기 같은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떤 그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특히 이 하향 조정 같은 것들이 많이 되고 이러는 게 이 불확실성 같은 걸 많이 감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주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인데 여러 가지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보다는 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하향 조정 같은 것들이 계속돼서 이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벌써 그 불확실성의 큰 요소로 미중 갈등 브렉sit 얘기를 이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 미중 갈등 얘기를 그래서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역량 증가율은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교역량 증가율은 2.7%에서 4.2%입니다. 아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다 낮거나 높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그 불확실성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뭐 이코노믹 폴리시 언서티티 지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굳이 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주요 언론이라든지 이런 경제 관련돼서 나오는 뭐 리포트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불확실성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럼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시듯이 이게 지금 불확실성 지수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전망 관련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제 괴로운 얘기입니다. 이제 전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망이 얼마 된다고 제가 여기서 얘기는 하지만 그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불확실성 지수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높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한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역시 미중 간의 갈등이 되어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은 모든 분야에서 있겠고 모든 산업에서 있겠지만은 특히 이 ICT 산업에서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발표 자료에는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불확실성한 그 요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직 또 문건으로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 연구진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그 미국 대선인데요. 그 얘기도 나중에 드리겠지만 미리 잠깐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 누가 다음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제가 감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뭐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선 공약이 뭐 후보마다 다 다르지만은 지금 굉장히 유력한 어떤 분의 공약이 ICT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절반은 넘지 못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경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뭐 2.3에서 2.5%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어떤 상대적인 비교 사실 이런 것들이 전망에서 중요한데 첫 보면 느끼실 수 있는 게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20년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중장기 전망이잖아요. 중장기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딱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만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어떤 장기적인 추세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겁니다. 어떤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본 투자를 많이 하든지 노동 투입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나머지 모든 것들 쉽게 얘기해서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는가 하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인구도 이제는 정체하고 투자 같은 것들도 많이 할수록 어떤 그 한계 생산성 같은 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성숙한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의 성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전체적인 거시경제라든지 한국 경제의 진단 뭐 이런 데서 정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뭘 자세히 적거나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어디까지나 ICT 분야에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만 하지만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금은 가장 문제가 아닌가.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막 상회한다거나 그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ICT 중장기 시장 전망을 할 때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건 또 뭘 함축하냐면은 ICT 시장도 이제 내수가 있고 수출이 있는데 내수보다는 이렇게 수출에 여전히 앞으로도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요 표에서 그리고 아까 그 세계 경제 성장률 같은 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나라 IT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뭐 다 대부분 많이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GDP 대비 11% 비중이 그만 크다는 얘기고, 뭐 수출 같은 경우는 그 비용도 굉장히 더 높고, 그래서 수출 위주로 끌고 가면서 ICT 산업이 어떤 단일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중이 크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수출을 하고 있느냐, 뭐 중국 비중이 굉장히, 옛날에는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빨간색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제가 이 발표의 후반부에 말씀드리기로 지금 예정한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중국에 대한 어뢰 수출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 미국이 중국을 뭔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수가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요즘 아세안 국가 비중이 지금 그나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은 거는 이건 굿뉴스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뭔가 한 나라에 편중될수록 좋은 게 아니고, 원래 계란은 여러 바스켓에 나눠서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어떤 한쪽에 쏠려서 많이 계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좀 나아지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계란이 많이 담겨있는 바스켓이 뭔가 싸움터로 변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봐서는 뭔가 좀 가장 최근에 이런 거는 약간의 긍정적인 것들을 믿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품목별로, 국가 말고 품목별로 본다면은 뭐 과거랑 크게 달라지다는 거는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중이라는 거는 이건 사실 절대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은 한국 IT 산업의 뭐 어떤 전망이 뭐냐, 그 수치의 대부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장사 잘 되냐, 사실 거기서 거의 다 결정됩니다. 여기서 상황이 나쁘면 그냥 마이너스 성적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상황 좋으면 그냥 플러스로 가는 거죠. 사실은 내수 위주 통신 서비스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중이 적어지기는커녕 계속 높아지고 있다. 요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IT 산업 현황 및 전망이 아까 구조적인 얘기고요. 전반적인 산업 현황 및 전망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세계 IT 시장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대동소이하죠. 2019년에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이게 지금 5G다 뭐다 해가지고 좀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회복이 돼서 그 기조가 계속된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가트너라든지 주요 그 ICT 쪽, 리서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좀 높죠. 근데 그것이 뭐 여러분들이 이 수치가 정확히 맞지는 않잖아요. 전망이라는 게. 근데 어떤 그 큰 틀에서 팩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팩트는 정확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는 ICT 쪽의 성장률이 그래도 좀 높다. 그거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ICT의 비중이 앞으로도 조금씩 더 높아질 것이다. ICT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 정도 임플리케이션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국내 ICT 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뭐 중장기 전망 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2.3% 성장한다 그랬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에는 1.1%라고 내년보다 장기 추세가 더 높지 않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게 그닥 잘 나가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 숨겨져 있는 사실이죠. 나중에 반도체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반도체 사이클상 좀 아래쪽에 있는데 내년엔 이게 올라갈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회복이 돼서 그렇다면은 내년보다 중장기 패턴이 더 높아야 될 텐데 이게 지금 5년 단위잖아요. 5년 안에 한 번 더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다고 저희가 전망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추세가 나오는 거죠. 수출도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년엔 꽤 올라가지만 중장기 패턴은 그것보다도 낮아져요. 이게 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때문이고요. 근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턴상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차피 반도체라는 건 사이클이 있으니까 뭐 나쁠 땐 나쁘고 좋을 땐 좋더라도 우리 기업, 우리 국가의 그 기술 경쟁력 같은 거는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디스플레이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중국 쪽이 디스플레이 쪽이 워낙 치고 나오고 이쪽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 중장기 추세가 싹 내키지는 않는 그런 추세로 나온다는 거. 뭐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럼 주요 품목별은 어떻게 되겠느냐? 뭐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인데 뭐 지금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내년은 다시 좋아진다. 이게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러다가 한 2, 3년 후면 다시 다운턴하는 사이클이 온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이렇고 이 틀에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문제는 반도체 시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워낙 메모리 쪽이 있으니까 메모리 그리고 그 나머지를 다 통틀어서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비메모리를 하기보다는 뭐 지능형 반도체라든지 뭐 다른 용어를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라는 거는 길게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신산업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얘기가 ICT 쪽에 이런 혁신이 있고 이런 신산업이 생기고 어쩌고 한다는 게 다 이쪽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기술이 뜨게 되고 어떤 서비스가 뜨든지 상관없이 공통적인 거는 이 컴퓨팅 쪽에 뭔가가 늘어난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컴퓨터자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다 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력 상품인 비메모리 쪽도 이 전체 커지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메모리도 수요가 늘어나고 메모리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만 이 비메모리 쪽은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전체 비중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건 있겠지만 이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의 어떤 평균 비중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메모리가 계속 우리나라는 비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메모리만 계속 잡고 있으면은 이건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거고 기왕이면 비메모리 쪽도 잘하게 되면은 더더욱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 뭐 삼성이 지금 뭐 그쪽도 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뭐 AI다 뭐다 할 때 어떤 그 반도체 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아마도 그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 무어의 법칙이 앞으로도 과연 통용될 것인가 여기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뭐 대안적으로 뭐 병렬 컴퓨팅 쪽으로 많이 커야 된다 뭐 AI 특화된 칩 같은 것들이 많이 커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비메모리 쪽 얘기인데 옛날 뭐 인텔 같은 데서는 그거를 제너럴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칩들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분화되고 이쪽에는 굉장히 시장이 분화되고 스타트업도 많이 나오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쪽에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늘릴 수는 없겠고 아니면은 이쪽이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쪽이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쪽이 따로 별도로 이제 IP 쪽 받아서 이렇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되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 시장이 그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단을 할 수가 없어서 뭐 이 정도로 간단히 적었지만 실제로 5년, 10년 혹은 앞으로 20년을 내다볼 때는 이 비메모리 쪽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쪽에 새로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린다. 그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뭐 디스플레이 패널은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별로 뉴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이미 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이 뭐 이쪽으로도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 뭐 고부가 같이 플래그십은 OLED 수요 확대 등등 뭐 플러스 뉴스들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게 중국 때문에 이게 문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겠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망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이걸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망치가 굉장히 바뀔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하여튼 이 전망에서 할 때는 그 수치보다는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정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휴대폰 같은 거는 뭐 늘 그렇잖아요.
4G가 뜨면은 그쪽으로 또 좀 깔아앉았다가 뜨고 5G가 나오면 또 깔아앉았다가 뜨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이제 5G 교체 수요 같은 것들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뭐 글로벌리도 그렇고 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디스플레이랑 스토리가 똑같아요. 중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중국한테 얼마나 시장을 뺏기는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아까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설명드릴 미중 갈등, 미중 기술 패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수치보다는 그러한 불확실성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뭐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뭐 HDD에서 SSD로 가고 있고 뭐 다음과 같은 수치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뒤에 재밌는 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좀 많이 성숙한 시장이고 어떤 포화된 시장이고 뭔가 그 세대가 교체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늘 보면 그렇게 큰 수치상의 변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4G에서 5G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요금제로 어떻게 가느냐 그러한 요금제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필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사실은 많이 좌우가 되는 거고요. 아마도 5G에서 이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얼마나 많이 크느냐 하는 것들은 결국은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되겠는가. 지금 뭐 VR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 눈에 띄고 확 잡아당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좀 약한 게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확 뜨지는 않죠. 근데 이게 만약 확 뜬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킬러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뭐 VR 같은 것들이 학교 같은 데서 교육 콘텐츠로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든지 뭐 이런 큰 모멘텀이 나오면은 여기서 말하는 수치가 크게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좀 보수적인 그런 얘기로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5G가 4G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 하나가 이게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5G가 이제 우리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이게 산업 현장까지도 가게 되고 막 자율주행차가 막 나오고 막 도로 인프라가 막 깔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실현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지금 사실 예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했던 많은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실현되는 거 하는 게 이 시장 전망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런 것들은 아직 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온다. 뭐 1% 내외 성장세 이 정도는 나오는 거고요. 방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이라는 거는 뭐 유료 방송 같은 경우나 그 요금 같은 게 막 2배로 뛰거나 막 반값으로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방송 서비스의 어떤 성장세라는 건 전체 경제의 성장이나 이런 거랑 크게 벗어나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수준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뭐 이 정도 3% 정도 성장으로 이제 간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시장 전망이다 보니까 이건 수치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방송 서비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했을 때 이게 몇 프로 성장할 거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저거겠죠. 방송 서비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요 안에서 비중이 얼마나 바뀌어가느냐. 뭐 지상파는 더 줄고 뭐 예를 들면 유로 쪽은 더 는다든지 아니면 OTT 쪽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장 전망하는 사람들이 전망하기 참 어려운 게 이런 정책이나 규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사실은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미리 예단해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그냥 수치적으로 볼 때는 뭐 3% 정도 성장. 아마 이 수치 자체는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컴포지션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수는 있지만 뭐 그건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정보 서비스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뭐 네이버 같은 그 포털이나 이런 데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인터넷 서비스 쪽은 아무래도 다른 통신 서비스나 방송 서비스보다는 성장률이 높게 나옵니다. 지금 5.8% 성장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주로 돈을 광고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모바일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분야보다는 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는 다른 분야보다 높지만 이게 과거처럼 높은 건 아니다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3.9%니까 다른 서비스보다는 이쪽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게임 쪽이 굉장히 큰데요. 이쪽이 좀 다소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강국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요거보다는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 같은 것들을 외국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좀 내추 올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성장세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안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영향, 어떻게 보면 오늘 제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교역 현황을 보면은 교역량도 줄고 있고 교역 수준은 사실은 교육 수준은 조금은 낮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신문지상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다 그러면 맨날 뭐 무역 협상이 은퇴되느니 많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물밑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기술 패권을 두고 두 나라가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도대체 얘들이 왜 싸우는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군사 안보적인 뭐 지정학적 이유도 있는데, 이걸 굳이 나눠서 얘기하자면은 그동안 너무 미국이 중국한테 좋은 일만 해준 게 아닌가. 그래서 격차가 줄어드는데, 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도 뭐 일본이라든지 EU가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면은 그나마 나은데, 이게 뭐 체제가 다른 국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군사적으로라든지 뭐 지정학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점점 앞으로 부딪힐 일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쟁을 할 때 그 뒷받침이 되는 거는 경제적인 자원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결국은 거기서 이제 승패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이 갈등의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근데 하필이면은 갈등이 벌어지는데 왜 기술 패권, 그것도 ICT 기술 패권이 중요하게 되느냐. 경제력 격차가 줄어드는 데, 좁혀지는 데 있어서 이걸 미국이 막고 싶다면 중국의 어떤 혁신을 좀 둔화시켜야 되겠고, 성장의 가장 강력한 분야를 약화시켜야 되는 게 가장 어떤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그 포인트가 바로 ICT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했던 이런 얘기가 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핵심 요소가 결국 ICT라는 거죠. 이 컴퓨팅, 네트워킹 뭐 이런 쪽에 4차 산업혁명에 이 얘기 빼면 사실 안고 빠진 찐빵인데, 이쪽에 어떤 그 기술적 우위 같은 걸 지키는 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격차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칸에 보면은 본드윈이라는 분이 그레이트 컨버전스라는 책에서 이 ICT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식과 아이디어가 국제적 확산에 따른 어떤 비용 같은 게 굉장히 감소했다. 그래서 G7과 중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시켜왔다. 이게 지난 20년간에 가는 어떤 종합적인 진단 같은 건데요. 이 ICT가 발전하다 보면은 이게 네트워킹이 되고 이러다 보면 지식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굉장히 쉽게 퍼지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웬만한 정보라든지 트렌드, 뭐 수치, 학술 자료 이런 것들도 다 과거보다 쉽게 얻을 수 있고,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또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뭐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쪽에 미국에 유학 온 유학생들 절반이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지식과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 성장, 경제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거저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고, IT 쪽의 기술 확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제동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비유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역의 이익 같은 거는 스포츠로 얘기하면은 뭐 저런 거죠. 내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이 좀 약한데 뭐 좌완 투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승팀하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캐처랑 저쪽 자원투수랑 바꾸면은 이게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우승팀의 그 코칭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요. 코치가 아주 최고예요. 이 사람을 겨울 오프스프링 때 데려와서 석 달 동안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약팀의 전력은 확 올라가죠. 근데 우승팀한테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지식과 아이디어가 교류가 미국에서 중국적으로 일방적으로 간다는 게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될까요? 그 화웨이하고 미국 기업이랑 거래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이해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중국 돈이 들어가고 미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중국 자본이 사고 이런 거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동안 돈 많이 흘러가는데 올 하반기에 그게 거의 제로입니다. 그 피르마라고 해서 FIRRMA 뭐의 약자인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이 투자 심사를 해요. 그래서 좀 껄끄러운 나라, 껄끄러운 돈 이거 들어오는 걸 지금 다 심사해서 맡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안보 경제상의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기술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놓고 예시로 적은 것들이 자율차,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자유적으로 적용해서 다 맡겠다는 건데 그 타겟이 중국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보 군사적인 이유가 이것도 굉장히 큰데 지금 국방 관련 제품의 공급망 이게 글로벌 체인에서 다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요 컴퓨팅 네트워킹 인프라는 수많은 국가로부터의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실시간 데이터 생성,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 지금 화웨이 5G망을 미국이나 그 동맹국에 지금 깔지 못하게 지금 미국이 막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대1로 뭐니 해가지고 중국 기업의 그 네트워킹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 쫙 깔리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나라들에서 뭔가 미국 국방성에서 납품하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약 생산이 되고 있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5G 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 군사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국방성에서 그 조달하고 하는 액수의 70%가 지금 IT 관련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은 가짜 뉴스도 전쟁의 일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드론, 로봇, 인공지능, 자동화 무기 시스템, 뭐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ICT가 이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ICT 분야의 무역, 투자와 이런 경제 교류 관계가 하다 보면은 이게 다 그게 내 파트너인지 동맹국인지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세상으로 정부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치고받게 싸우게 되는데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자면은 이게 왜 우리나라 ICT 전망에도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화웨이를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머지 통신 장비 기업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이미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지만 이게 삼성의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에릭슨의 좋은 뉴스도 있을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는 지금 미중 기술 갈등 얘기만 했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뭔가를 했을 때 미국의 어떤 반도체 회사 주가가 막 오르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이 리스크가 경제 외에 정치적인 것, 지정학적인 것들이 리스크가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거고 이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중장기 시장 전망 수치를 할 때도 맨날 그 2020년에는 어떻게 됐는데 그 이후는 성장률이 대충 어쩌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 수치를 내기가 참 무서워요. 이게 틀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정말 불확실한 세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전망하기도 점점 어렵고 투자의 리스크도 굉장히 클 텐데 기업 입장에서도 되도록 바스켓을 달걀을 여기저기 넓게 해야 되는 게 점점 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 내수 시장이 크니까 여기에다 몰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다고 우방국에다가 하는 거는 안전한가? 일본이 우방국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수가 알 수가 없고 이 정치가 점점 개입되고 하는 것들이 이 ICT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커진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다 예측 가능했던 거예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를 보면은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이 안전한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 제품들을 확보해야 되고 동맹국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고 이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쟁력은 누구냐 하면은 중국이다. 아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국이 이쪽으로 많이 푸는 거를 좀 막아야 되고 심지어는 저런 말도 있어요. 아까 우리 관계자분과 점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스템 인재라고 그러죠. 뭐 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뭐 이쪽 수학, 과학 뭐 이런 쪽 인재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적성국, 경쟁국 학생은 앞으로도 좀 안 받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나라 유학생들한테는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미국이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이미 다 천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천명은 대전략에 따라서 차곡차곡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ICT 시장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는 거고 좀 조심스러워서 이 발표 자료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가면은 세계 ICT 산업도 상당히 좀 분리 같은 것들이 과거보다는 통합보다는 분리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되고 뭐 표준도 바뀌고 프로토콜도 바뀌고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기회가 될지 위협이 될지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되는 건지 또는 줄을 안 쓰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줄을 안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ICT 관련해서 정부나 이런 데서 산업정책 같은 거 짤 때는 정부 쪽 정치하시는 분,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향후 전망을 보면은 뭐 앞으로도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FTA 같은 거 제한은 계속될 거고 수출 제한이라든지 뭐 화웨이 같은 거래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가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입장을 떠나서 중국이나 미국 기업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인터넷이 잘 안 돼 있고 통신망이 잘 안 돼 있고 막 이런 개도국 쪽에 이 두 나라 간의 경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나라들, 좀 가난한 나라들한테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싼 게 최고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바이두나 막 이런 데 검색 업체가 이 아프리카에서는 구글한테 이길 수도 있어요. 또는 OTT 같은 것들도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보다는 엉뚱한 데가 또 뜰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제3세계 국가 쪽에서 뭐 이런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분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얘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맨날 좀 발전한 나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놀랍게도 통신망 거의 안 깔린 나라 아직 인터넷 액세스가 안 되는 인구도 10억, 20명 막 이렇거든요. 우리는 지금 5G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쪽에도 이제 세계 시장이 언젠가는 열릴 텐데 이런 쪽에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도전 내지는 기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뭐 이러한 사태는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고 이러한 생태계의 분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나와 있는 시장 그리고 이미 국제분업이 너무나 자리가 잡혀가지고 이거 고치기가 힘든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중국이 저렇게 치고받고 싸운다고 해서 애플이 갑자기 그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다 뺀다?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아직은 시장의 형성의 초기 단계라든지 또는 지금 기술 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은 나오지 않은 분야, 이런 분야는 진짜 분리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처음부터 알아서 바스켓을 나눠서 투자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은 생태계 분리 같은 것들이 가능성이 지금 나가 있는 시장보다는 더 크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싶으면은 뭐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뭐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쪽의 시장은 앞으로도 좀 지금보다는 글로벌화가 좀 덜 되지 않을까. 연구도 좀 따로 하고 패를 좀 나눠서 그룹을 좀 나눠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또는 이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앞으로 주목해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고요. 뭐 아까 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여기 적지 않았지만 불확실성 리스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뭐 이거는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으셔도 되고 절대로 노트 필기는 하지 마시고요. 프레스에 계신 분들도 절대 인용하지 마시고,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그 여성분 그분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분 대선 공약이 굉장히 레디컬한데 그 IT 기업들 브레이크업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니 아마존이니 이런 거 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쪼개는 거 그 얘기 기억나시죠? 한동안 잠잠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젠다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분보다는 다른 분이 대통령 되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이걸 정말 실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아젠다가 유력 후보의 아젠다에까지 오른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한두 놈은 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될 것 같고 뭔가 뭐 공정거래 관련돼서 뭔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레디컬한 일이 현실화되면은 미국 주식시장 가치의 4분의 1이 날아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물론 이분이 대통령 되기를 원치 않아서 미리 겁주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이건 그냥 진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절대 인용하지 마시되, 요즘 해외 주식 투자하시고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런 뉴스도 많이 좀 봐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